분들과 지금 싸움을 먼저 걸었네요. 얼마나 사람들이랑 밀접하게 자주 접촉하냐가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떨어져서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불청객이 왔을 때 인간들은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혔지요. 그래도 곧바로 정신을 수습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요원한 시점이었고 마스크 쓰고 세정제로 손 잘 닦아라가 전부였던 세상에 이 간단한 처방에도 어이없게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층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민센터에서 한 번은 마스크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독거노인은 갖다 주면서 장애인들은 안 갖다 주냐고. 설마 담당자가 깜빡 실수했겠지. 선진국이 코앞이라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월에 올해 3월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에 관련 취약계층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노인하고 어린이만 정했어요. 장애인이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 법에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 3월, 4월에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노인하고 어린이만 나가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 문제는 신압으로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귀와 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희귀한 사례라고 해도 우리는 누구나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는 아니지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김치가 이거가 맛이 없어. 부인은 척수장애인협회에서 근무했고 신랑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척수에 장애를 입은 분이죠. 20년쯤 전 팔팔한 젊은이가 인도 여행을 갔다가 보드가야에서 그 녀석에게 당했답니다. 의사 말로는 뭐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척수 염일 확률이 높다. 근데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때 30도 안 된 이승일 씨는 일본에서 특수분장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일본에서 공부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이었고 그 무렵 혼자 인도 여행을 떠났다가 사달이 난 거죠. 뭐 호흡기로도 아니면 뭐 피부로도 아니면 음식으로도 너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많기 때문에 이승일 씨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해 비관하거나 절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상처를 주고 있나 보네요. 아, 장애인들이 힘들 것이다라는 마음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범한 일상의 우리들 중 자유로운 사람이 별반 없지 않겠나 싶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떨어져서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걱정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둘이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개인 방역 이런 거에 철저히 길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인 모든 가정에서 이 고민은 한결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돌봄 안으로 사회적 돌봄 안으로 이것을 모두 쌓아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돌봄 안으로 쌓아놓으려면 먼저 당사자들의 고충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이거는 이번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진이나 등등
관련해서 이런 재난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내년에 또다시 생기고 이게 해마다 벌어지는 일상이 될 때는 저희가 지금처럼 꾹 참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항상 매뉴얼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매뉴얼 책자로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화 통역 하나만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로 장애인 의사소통을 지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10%에 가까운 국민의 10%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뭔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정보 제공이 명확해지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전담하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재난에 대한 무슨 생존 키트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그 안에서 마스크가 한 달치 마스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스크 때문에 그렇게 초기에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분무세정제라든가. 물론 EBS에서 자막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청각장애인 중에서는 자막보다는 수화가 훨씬 더 편한 아동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자막을 계속 30분 이상씩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긴급 재난이 발생되면 이런 장애 영역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겠고 장애인들은 여기로 전화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의 자리는 자주 만들수록 좋겠지요.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시각장애와 외소증이 겹친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안 되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루지를 못하니까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 생활이. 어떤 데는 사장님이 사진으로 올리실 때가 있어요. 메뉴를 다 텍스트로 입력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저희는 메뉴 이미지 이러고 끝나요. 내용물을 하나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서울시 같은 거 모바일 상품권을 주거든요. 모바일 저기 하면은. 근데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뭔가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읽어주질 않아. 우리 시각장애하고 발달장애가 겸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아주 그 엄마들이 난리가 나서 아주 초비상 걸려 있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확진 환자가 되면 이거 어디다 보낼 거냐 이제. 두 가지가 겹치지 않고 발달장애 한 가지만 해도 이 엄마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휠체어나 이런 청각장애나 이게 되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시각장애인도 그냥 서 있으라 하면 서 있고 하는데 얘네는 서 있으라 해도 서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줄 서서 못 사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돌봄 교실을 가. 장애인들은 그것마저도 다 막아버린 거야. 우리가 더 심한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아이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렇지. 한 5시간, 4시간이라도.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정말 미용실 가야 되고 뭐 해야 될 때 우리가 잠깐이라도 봐줄 수 있어요. 가족이고 마스크 다 끼고 하면 될 텐데 그것까지 허용을 안 해주실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재난지원금 도로 갖다 드릴 테니까 항구에 하나씩만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다 기부하기로 했어요. 수많은 장애 유형 중에서 어느 장애가 더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발달장애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오래간만에 집안 감옥에서 나왔고 엄마들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엄마와 아이들의 평화는 금방 깨지고 말았습니다. 확진자 확 불어나 버렸으니까요. 이날은 영미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미장원이나 슈퍼에도 못 가기 때문이죠. 감옥도 저런 감옥이 또 있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불안한 거예요. 씻을 때도 불안하고 화장실에 가도 불안한 거. 그러니까 그냥 눈에서 보여야지요. 눈에서 이래.
있어야 돼. 아들이 시야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이 된다지만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아드님하고는 간단한 수어를 곁들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요. 귀찮기는 해도 저렇게 붙어있는 편이 좋습니다.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내가 못 살아. 아유. 하루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 아이를 맡길 때가 있으면 좋겠다. 성석이 엄마의, 발달장애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조원석 씨는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청력에도 장애가 있는 복합 장애인이죠. 우리는 마스크를 어디다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혹여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뭐 하면은 이제 약국을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온라인 그때 우체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온라인 접근도 못하겠고. 그래도 조원석 씨는 한쪽 귀가 조금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으니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나와요. 귀가 들으니까. 최소한 들을 수 있으니까는 하다 안 되면은 사람 지나가는 소리 듣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막상 지나가는 사람 겨우 붙잡아도 소통이 안 되고. 그야말로 코로나 이중구 시청각 장애인들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장애라고 해도 본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질량은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김승태, 국립서울맹학교 3학년 학생, 진로 걱정할 때죠. 엄마도 마음 졸이며 자식을 지켜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9명이에요. 9명의 학생들의 가정에서 이제 어떤 생활소음이나 간혹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 아이고 이런. 민지야 웨딩 하나 보냈는데 아주 진동 퍼레이드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뭘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이 소리가 혹시나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까. 네. 9군데 소음을 다 공유해야 되는. 네네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들어요. 창의는 칭찬을 받으니까 잘하는 거다, 잘하니까 칭찬하는 거다. 창의는 어떻게 생각해? 잘하니까 칭찬을 받는. 잘하니까 칭찬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승태는? 저는 반반이요. 반반. 세상. 도덕 윤리 시간인가 봅니다. 이런 비대면 수업이야 누구나 겪어야 하는 불편이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리고 엄마도 조금 조심하면 그뿐이겠지만 평생 직업을 위한 실기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 큰 걱정입니다. 자격증은 줘야죠. 근데 자격증을 받으면 뭐예요? 제대로 내가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내가 사회 안마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이들의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자격증이 나오고 하는 거에는 문제가 안 될 텐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과는 별개로 좀 배워야 할 거를 잘 못 배우고 졸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진원지처럼 되어버린 대구로 찾아가 현지 농아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소통역사지만 이게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소통역사한테 연락을 하세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목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전화가 오면 1339에 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통역사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런 상황은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소통역사도 전문적으로 좀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열심히 즐겁게 만들고 있었는데 투명 마스크, 입모양이 훤하게 보이는 마스크였죠. 가운데 앉아 계시는 저분이 책임자이시고요. 현장 제작의 총관리를 맡고 계십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 못 보면 아주 난처해지지요. 관공서나 이런 데서도 사용해 주시면 청각장애인 시민분들이나 난청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그 민원을 이렇게 처리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되죠. 마스크로 입을 완전히 가려버리면 청각장애인들 너무 불편하다. 이걸 세상에 널리 알려서 입모양새 보이는 마스크 사용하도록 하자. 이분도 청각장애인, 대전시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늘 큰 그림만 보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어떤 기초의원이든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이런 것들이 실현할 수 있고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모양이 보이는 이런 사소한 배려, 순전히 민간 주도형입니다. 자, 이 투명 마스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벌써 느낌 확 오시지 않습니까? 시우야, 마스크 한번 낄까요? 네. 시우 마스크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 나는 카드일까? 시우야. 그렇지. 아니고 그냥 예쁘게 하는 거야. 선생님도 배우는 아이도 입술과 혀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보이니까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샤, 샤, 자, 샤, 사, 샤, 머리띠로 살짝 가려놓았지만 보청기를 한 난청 어린이입니다. 선생님 소리 들어봐. 나, 너, 노, 누, 니, 니, 네. 오케이. 자, 이 마지막 한 장을 고리에 걸려면 빨래 하는 토끼. 진짜? 확인을 하게 해주지. 듣기로 따라 말하기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내 입모양을 어디다 어떻게 혀를 어디다 위치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한 건지를 파악할 수조차 없으니까 뭘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참 마스크 끼고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이야 뭐 큰 불편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런 선입견 때문에 속 터지는 일 많다고 합니다. 수어 통역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손 언어가 절반, 얼굴 표정과 입모양새가 절반. 그러니까 입을 가리면 절반을 놓쳐버리는 거죠. 저희랑 시청 갈 때마다 마이크 때문에 사람이 뽑히고 왜 왔어요? 뽑히고 저희는 받으려고 왔다 했는데 가려서 대화할 게 없는데 삐땀 추위에다가 삐땀했거든요. 그래서 삐땀 추위 마이크 갔는데 저 떠주세요. 저 추위 안 되니까 떠주세요. 근데 사람이 시작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감각장애인. 시각, 청각 또는 양쪽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과는 일반 수어와 다른 특별한 수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자막 동시 통역도 2분 나오셨고 수어 통역사는 무려 5명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각장애인들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중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자막 서비스 필수, 그것도 동시 통역으로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고통받았다. 참가자와 발표자, 장애의 유형은 조금씩 달라도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보셨던 투명 마스크, 이런 장소에서 반드시 홍보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수업하면 학생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마스크가 좋아요. 소리가 이쁘게 보이니까. 소리가 예쁘게 보인답니다. 요즘은 어학원에서 외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도 필요하다 보내달라고 여기저기서 요청 들어온답니다. 저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19에 성숙하게 대응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거나 걸려라 이거지. 성민이는 격리 중입니다. 동생 성진이가 집에 돌아와야 엄마는 비로소 절반쯤 자유로워집니다. 있잖아. 여기다 놓고. 이럴 때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엄마는 동생 두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발달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상태에 맞춰서 뭐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림판 보면서 열이 나요? 뭐 기침하나요? 콧물 나나요? 뭐 해서 뭐 본인이 짚고 그러면 신분증 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립을 입으로는 뭐 그 시설에서 탈피해서 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가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간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은 그 유형을 불문하고 의사 표시, 즉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말도 안 돼. 종광 씨도 어렸을 땐,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까진 누구하고나 말이 잘 통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림, 설계, 건물. 종광 씨는 대학에서 건축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자로 만든 다음 그것을 휴대폰에 옮기는 간단한 작업이었죠. 특히 이번 코로나 때는 선발진으로서부터 자가격리까지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막막하더라고요. 1399 전화해도 활동지원사 없고 가족 없는 시간이나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대구대에서 개발하는 학생들이 와서 요 앱을 깔아주고 설명해주고 몇 번 방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배웠죠. 끊어주세요. 표 끊어주세요. 예. 그런 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스마트폰은 참 스마트합니다. 909번 저상버스 잡아주세요. 얘기해서 30분 후에 909번 저상버스 탔다. 손 씻기 예방 방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 장애인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혼자 손 못 씻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마스크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갑자기 뭐 마스크를 써라 이거는 와닿지 않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한 매뉴얼은 만약 자기가 의심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119에 전화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라. 이런 진짜 필요한 매뉴얼이 들어가야 하고 영화 기생충을 보면
막 물난리가 났죠. 그래서 물난리가 남으로써 어디가 저지대이고 어디가 잠기는 곳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코로나가 잘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한국 사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사회가 될 수가 있고 코로나가 노출시킨 저지대 반지하 새방에서 반듯한 주택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려는 노력이 눈에 띄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도료가 없습니다. 의사소통 권리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국외에서는 의사소통 권리를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신선한 표현이네요. 뇌병변 당사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냐, 내가 어디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의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냥 저희가 애기들도 아파서 병원 가면 짜증만 막 부리고 어디 아파 이렇게 표현 못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딱 놔두고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픈 거 어디 막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머리 아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판이라도 배치하자 보건소, 진료소, 병원마다 장애인들이 미흡 하나마 자기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이제 기기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기도 있고요. 문방구 사주세요. 놀이터 문방구 쇼크룸 시선만으로 눈동자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컴퓨터가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이죠. 목을 충분히 축이지는 못해도 웬만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겠죠. 장애인이 바꿔야 돼. 너가 정상이 돼 라고 저희가 계속 인풋을 넣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그분을 그냥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저희가 바뀌는 거죠. 상대방들은 저희가 바뀌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저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소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 고생하는 것 못지않게 농촌 어디를 가나 이제 농사 못 짓겠다 가쁜 한숨 소리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놀러 온 사람들은 토마토 탐스럽게 잘 익어가는구나, 맛있겠다. 그러면 그만이겠지만 키우는 사람은 내일 걱정 앞당겨서 삽니다. 외국인 노동자 절대 부족. 혼자 두세 사람 목 일해봐도 이 양반들 없으면 그냥 농사일 접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행기 타고 떠돌아다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꼼짝없이 발목이 묶여버렸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그래도 인력 수급이 약간 원활한 편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원활하게 됐었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난 뒤부터는 인력 수급이 엄청 힘들어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상전입니다. 여권 빼앗고 때리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한답니다.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사실은 농장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요. 인력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늘리기는커녕 유지하기도 힘들다. 취재 기간 내내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넓디 넓은 밭에 안주인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 서너 명.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공급하는 업자들 전화는 불이 납니다. 우리 밭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보내달라. 불법 체류고 뭐고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한테라도 사정해야 할 처지니까요. 정상적이라면 저희도 지금 이게 이 정도 상황이면 한 15명에서 20명이 해 나가야 또 다음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어보니 4사람밖에 없네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일본보다 뒤떨어져서 20%의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농촌은 폭풍우 속에 흔들리는 조각배 신세고 선장을 제외하면 모든 선원이 외국인인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해요. 할 사람도 없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농촌의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농촌의 세참 풍경도 완전히 동남아풍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은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군요. 한여름 어느 날, 그 유명한 영양고추밭. 요즘 고추는 키가 커서 사람 머리만 보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혀 안 들어와가지고. 예, 일손이 억수로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없어도 농사는 질 수 있지. 네, 되고 있어요. 농사는 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집집마다 고추를 많이 하니까 손이 좀 모자르고. 이 할머니들 일 편하게 하시라고 밭주인께서. 그러니까 파라솔하고 의자가 다 한 세트다. 예, 한 세트. 세트로 이번에도 이거 새로 맞춘 거고. 할머니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고안해낸 이동식 파라솔입니다. 이거는 땀 안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5일 있으면 이게 이제 빨갛게 익어. 빨갛게 되었다고 무조건 따면 안 된다. 고추 뒤편까지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통 7명은 따야 돼, 우리도. 7명은 따야 되는데 우리 너희 하니까는 좀 바쁘지. 손 같은 거나 행동이 느리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걔네들이 낫고. 그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꼭 필요해요, 농촌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죠. 요즘 농촌에서 이런 젊은이는 천연기념물에 속합니다. 희귀한 만큼 생각도 많겠죠. 앞으로 우리 먹거리, 이 농촌을 어떻게 부둥켜 안고 갈 것인가. 그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농사가 불가능합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농사를 지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내려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친구들에게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외국 친구들보다는 말도 잘 통하고 그다음에 자기 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거고요. 배울수록. 그럼 그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경상북도 상주로 가봅니다. 농기구 파는 곳이 아니고 농사꾼 훈련시키는, 젊은이들에게 땅으로 돌아가 식량을 일구어내게 하는 이런 교육 현장을 취재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을 외국인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네, 뒷브레이크. 그럼 얘는 악셀레더. 엑셀. 앞으로 나갈 때는 그러면 젊은이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 게임이나 유통만이 젊은이의 미래가 아니라는 새로운 비전을 정부가 제시해주고 그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면 정부도 젊은이도 농촌도 모두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바람직한 미래가 되겠죠.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현재 많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인력들도 많이 없고 부족한 인력도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 고령화된 인력들은 곧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체할 자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빈자리를 도시 유휴 노동력이 특히나 젊은이가 메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이는 아니지만 품앗이 교육받고 관광농원에 투입된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사꾼들입니다. 와서 하시는데 일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셔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네.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목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농사꾼이 되셨는데 생활비 버는 데다 보람이 크답니다. 서울시와 품앗이가 일손 도시농촌 간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5천 명의 서울 시민이 지원을 하면 건강하고 65세 미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시골에다가 농촌에다가 파송을 해주면
농장들에게는 또 농장주들은 또 일꾼을 구할 수 있고 이 바쁜 시기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심지어 하우스를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농장주분들 하우스는 다 포기하셨어요. 여기 이제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년 와가지고 여기 수박도 심었고 고추도 심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자꾸 늦어져 가지고 이게 뭐 고추 농사도 한 뭐 10여 년 졌는데 처음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고추, 수박 자라고 있어야 할 곳에 잡초만 무성. 그나마 이분들이 참여해서 사과, 배, 포도 살려내고 그 노동이 보답받기도 합니다. 과암 사이판 쪽으로 월에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송출을 했는데 2월 말부로 그냥 아예 제로 상태다 보니까 여행사 정리하고 품앗이 훈련 받아서 이곳 관광농원에 투입되었는데 이참에 아예 뿌리를 내려버리면 어떨까 생각 중이랍니다. 조만간에 귀농 귀촌해도 되겠다. 저 스스로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농 귀촌 꿈꾸는 사람들 많지만 누가 사전에 이런 실습 다 받고 많은 경험 미천 삼아 농촌 생활 시작하겠습니까? 꼭 서울에 진짜 그야말로 그냥 쓰레기만 줍는 일자리가 아니고 이런 데서 진짜 그야말로 내 마음에 맞고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직 쓸만한 근육 부려가면서 농촌 생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시겠죠.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죠. 식물도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들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있는 아그로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토마토에 주입하고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죠. 푸른 잎의 생기는 찾아볼 길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이 녀석들이 농작물에 침투하면 인간의 먹거리가 그만큼 사라지게 되겠죠. 병든 고춧잎 작은 거 하나 따서 그 미세한 속사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좋게 시료를 만들어서 배율이 무시무시하게 높은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어떤 바이러스가 장난치나 그 생김새를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바이러스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진드기나 응애 이런 것들은 돋보기로 파리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해충이 옮기는 바이러스를 찾아내기도 하죠. 노용훈 할아버지, 날도 더운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놈들이 또 왔네. 구더기에서 번데기 가기 전에 그때 진드기들이 거기다 알을 까는 거예요. 몸에다가. 거기서 이제 애벌레 진을 빨아먹고. 양봉하는 분들 최대의 적이죠. 저 응애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까이 와야 돼 보이는데 사진 찍지 마시고 그냥 유광부터 무슨 확인하세요. 예. 그냥은 알아차릴 수 없죠. 코를 박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아, 이놈들이 꿀벌 응애로구나. 비로소 그 정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크기는 볼펜 끄트머리와 비교하면 쉽게 짐작이 가지요. 세상에 응애를 이길 생명체는 없다. 황소도 숫사자도 자기 생명의 진액을 훔쳐가는 이 녀석에게 어떤 반격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린 고추 모종을 흔들자 하얀 먼지 같은 게 떨어지는데
저 깨알 같은 곤충이 담배가루이. 왜 그런 명칭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기는 작아도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닥치는 대로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죠. 식물은 표면에 끈끈이 돌기를 내뻗어서 이 녀석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보지만 패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어린 것들은 예쁘고 귀엽고 신기합니다. 호박꽃을 궁전 삼아 여유롭게 노니는 총채벌레. 5월이 되면 전국 논에 비상경보 울립니다. 벼 살리려면 이 녀석들을 방제하라. 벼멀구와 애멸구 올시다. 이 아이들도 새끼 때는 깜찍하리만큼 귀엽습니다만 자라면서 괴물티가 나기 시작하죠. 요 녀석은 진딧물. 금방 자라서 소년이 되면 특별한 기능, 네, 엉덩이에서 달콤한 감로를 생산해내지요. 저 감로를 어떻게 처리하나? 뿅 차버립니다. 그런데 귀엽지만은 않은 게 저 감로가 바이러스 덩어리, 바이러스 폭탄입니다. 꼭 감로가 아니더라도 수액을 빨 때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그나마 이 친구라도 있으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날카로운 이를 진딧물의 몸속에 찔러넣고 속을 꺼내 먹는 이로운 곤충. 유기농 하는 게 사실은 천정농사이죠. 뱀 잠자리 유충도 진딧물의 포식자입니다. 입부분에 날카로운 빨대가 달려 있어서 그걸 진딧물의 몸통에 꼽아 놓고 천천히 아낌없이 빨아먹지요. 물론 농약을 뿌리면 간단히 퇴치할 수 있습니다만 이 친구 손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기생벌입니다. 보기에는 순하게 생겼지만 어떤 것들에게는 공포의 천적이죠. 이 녀석들은 진딧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말랑말랑한 그 몸속에다 알을 낳으면 진딧물 체내에서 새끼들이 잘 자라니까요. 진딧물 들끓는 곳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까맣게 죽어있는 진딧물 많이 보이는데 저 속에서 기생벌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품앗이 농사꾼들이 열심히 일한 사과밭, 딸 때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망가진 것들 뿐이네요. 탄저병이 돌았답니다. 얼핏 보면 사과 농사 잘 지었구나, 탐스럽게도 열렸다. 그런데 여기저기 병든 사과가 많습니다. 이 병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병균의 변이가 심해서 골치라네요. 시장에 내놓을 만한 것은 몇 박스 되지도 않으니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코로나보다 탄저가 더 무섭다고 이 흉측한 몰골들을 보라고 탄식합니다.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탄저를 미리 예방을 하고 농약을 많이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농약을 많이 칠 수가 없으니까요. 여름 내내 함께 땀 흘린 보람이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탄저가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과는 여기 갖다 놓은 게 다고 여기 우리 6년 차 내려와 있는 중에 이런 피해는 처음 봤어요. 사람만 바이러스 안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농작물도 바이러스나 곰팡이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훌륭한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통 발효농법. 코로나 와중에도 농사를 더 잘 지어보겠다는 분들이 교실을 가득 메꾸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눈초리.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제일 좀 힘들다거든요. 여러분들 농약 중에서 바이러스를 잡는 농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와서 무조건 뽑아서 폐기처하고 타버리는 게 제일 상책이지. 약품에 그 좋다고 하는데 가수도 별로 내가 효과를 못 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다 보내주고 좋은 건 선물로 다 보내주고 제주도에서 예예. 이 농사법으로 지어가지고 예예. 그렇게 맛있는 거 이제 재배해가지고 예. 따로 독한 농약 안 쳐도 이거 보시라. 그리고 한번 맛을 보시라. 소박하면서도 실증적인 점심상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농사 짓는 약이었는데 누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분들 전부 프로 농사꾼들이십니다. 꼭 필요해요. 이게로 할 수 있는 게 유황 누룩도 만들지만은 독화비료 있죠. 독화비료도 발효시키고 이렇게 기계적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존의 농법에 뛰어나는 아주 획기적인 농법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우리 조상의 지혜, 전통 식품 발효법에서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고 누룩을 만들고 메주를 만들고 그런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좀 터무니없기도 합니다. 막걸리니 누룩이니. 막걸리가 일단 제가 쳐보니까요. 뭐 알코올이 있으니까 일단은 병충해한테 퇴치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그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이니까 미생물이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뿌립니다. 할 때마다 뿌립니다, 사실은. 농약 이야기 하는데 미소가 밝습니다. 막걸리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공장에 가서 유통기간 살짝 지난 거 한 소쿠리 싸게 구입해서 윈윈 전략이랍니다. 그런데 잠깐 중요한 술 이야기. 노영훈 할아버지 양봉장으로 한 번 더 모시고 가겠습니다. 응애 피해 무섭다고 알려드렸는데 이 병도 만만찮습니다. 꿀벌 속꽃병. 아, 죽었네요, 이렇게. 진균이 애벌레 몸속으로 들어가 증식하면 애벌레가 석고처럼 빳빳하게 굳어서 죽어버리는 코로나 19에서 그 소독하는 주정 있잖아요, 주정. 주정을 뿌리줘요. 주정을 뿌리고 주정이라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탄올이죠. 주정 술이에요, 술, 알코올. 진짜 술이네. 이칠 알코올이에요. 석고병 잡는데 술을 뿌리다니 저 주정이 균들의 세포막을 망가뜨린다고 하네요. 양봉원에서 이제 특별히 허가 난 사람한테는 팔아요. 일반인은 안 팔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제 현장. 넓은 회의실에 살포되는 소독약, 에탄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에틸알코올입니다. 사체가 되어버린 꿀벌의 애벌레들, 에틸알코올을 미리 뿌려줬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나저나 술 취해서 주정 부리진 않겠죠. 다시 김태선 씨 하우스, 막걸리 농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식물이라 술에 취할 걱정도 없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 과일 역시 코로나의 고비를 함께 넘긴 거죠. 일손이 부족해서 발 동동 구른 것도, 식물 바이러스니 탄저균이니 하는 것들을 무사히 넘긴 것도 다 대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노영훈 할아버지의 양봉장도 그럭저럭 한 해를 잘 넘기고 예년만큼의 수확을 올리셨는데 이 벌들도 진드기며 석고병을 잘 견뎌내고 그 덕분에 달콤한 꿀들을 얻게 되었죠. 누룩과 막걸리가 들어간 전통 발효농법 덕분에 토마토가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사람에게도 발효 음식이 일상의 백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지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발효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리 들어봐. 선생님 소리 듣고 나서 시우 시작해. 누구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일상을 이어나간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격려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